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4번째 시간이고요. 복리후생 제도를 우리 이제 회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더 임금 외의 것들을 주자. 라는 차원에서 생겼는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임금을 제외한 모든 보상을 우리는 복리후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이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기업 부담 하에 제공되는 편익을 복리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복리후생이 있고 비경제적 복리후생이 있는데요. 경제적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겁니다. 즉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료를 지원을 한다든지 퇴직금을 준다든지 휴양시설 같은 거, 뭐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경제적 복리후생이고요. 비경제적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재량권을 주는 이런 것들이 비경제적 복리후생입니다. 그래서 뭐 근무 시간에 대해서 요즘에 뭐 자율출근제 뭐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경제적 복리후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리후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주 과거에 산업혁명 초기 이럴 때는 가부장적 리더십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 좀 많았던 그 시절에는 직원들의 이런 기능 수준도 굉장히 낮았죠. 산업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장님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먹고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베푸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버리면 이제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예 더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자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기업들이 이제 많은 전제적이고 착취적인 그런 인사 관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뭐 이런 이들한테 노동을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시간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또는 아예 쉬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날에는 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아예 법률을 제정을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공했던 형태가 기숙사하고 이제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게 최초의 도입 사례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복리후생은 경제적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을 사기를 좀 증진을 시켜서 성과를 높이자라는 목적이 있고 또 노동시장에서도 유능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노동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목적입니다. 이 조직 내에서의 약자, 뭐 임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이래서 국가에서 모든 사회복지 제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 일부를 기업 같은 그런 조직에서 좀 담당을 해달라 이런 차원이고요.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최저임금 수준 같은 거 결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복리후생을 설계를 할 때 좀 중요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직원을 그냥 다 똑같이 하자라는 방법이 있고 또 집단이나 좀 개인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공이라든지 뭐 부서 또 뭐 근무 장소 어디냐, 그 사람의 임금 수준은 어떠냐, 뭐 또 직급이나 이 사람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리고 성별이냐 연령이냐 또 결혼을 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복리후생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유행도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과 비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금전적 비금전적도 있고 또 법정으로 나라에서 정해준 것도 있고 기업 자체에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요. 기업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업이 한 반 되고
또 이 복리후생 제도의 수혜를 받는 직원이 반 정도를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이런 조직 자체가 덩치가 크니까 어떤 뭐 다른 곳과 이런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해서 이 계약을 했을 때 좀 더 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더 싸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 수혜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후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조직 입장과 직원 입장에서 있는데, 조직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건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니 전체 인건비 내에서 어느 정도 복리후생 비용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정말 직원들의 성과가 높아지느냐, 또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우리 경쟁사들 이런 데들에서 복리후생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지? 왜냐면은 임금뿐만 아니라 이것 복리후생 수준 가지고도 직원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 또 나라에서 정한 그런 법정 요구 수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 복리후생 제도가 잘 돌아가려면 이게 내가 나한테 진짜 공정한가, 이런 것들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해주고 왜 저 사람만 해주지? 뭐 이런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 인구 통계적 특성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면 젊으신 분들은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좀 결혼과 관련된 뭐 또는 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복리후생들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같이 좀 살펴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4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